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오늘 재판에서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을 바꾼 건데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낸 비싼 차의 보험료는 안 오르고 사고를 당한 차의 보험료만 오르던 잘못된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사고 낸 고가차의 보험료만 오르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사정의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했지만 한국노총은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노조와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매연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의 긴급회의는 고공농성으로 노조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 참여와 비참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노조와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은 이미 깊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꺼내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으로 갈등이 컸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대립은 심해졌습니다. 이러자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현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무산됐습니다.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을 지키고 이 땅에 2,5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노정관계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과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조의 회계장부 문제, 그리고 급기야는 경찰봉 진압까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하게 커져왔었는데 한노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시장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곧장 노동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노조를 압박하는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올 초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크레인이 한 5천 개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 이 건설 노조에 소속된 4천 명이 조금 넘는, 사실은 전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장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시작했고 정부는 아예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지난달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대화의 문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문제는 노정 갈등을 마땅히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막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공들인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에 빗댔고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의 기획 총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등 중재보다는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계에서 30년간 몸담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대화보다는 노조를 몰아붙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노조 회계장부 속지 제출을 강제한 건 역시 이 장관입니다. 노동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떼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대화를 중시한 한국노총마저 돌아선 만큼 노정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대화 없이 계속 깊어지기만 하는 갈등은 의료계에도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이달 안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내버려뒀다는 이유입니다. 간호법 제정 거부권 이후 아직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사 강 씨는 입원 환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콧줄이라 불리는 L튜브, 기관 절개술을 한 곳에 끼우는 T튜브를 처방하고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간호법안 폐기 이후부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관리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죠. 어차피 너희들 나가면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할 수 있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불법 진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저희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식의 불법 진료 사례가 14,00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35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의 위협을 가하는 의료기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조만간 불법 진료를 시킨 의사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돈을 줬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말을 바꿨었는데요. 재판에서는 돈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정치기획 수사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김봉현 씨로부터 1억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기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갑자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옥중 편지를 외부에 공개한 겁니다.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고 당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이후 2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 씨가 보석 도중 도망갔다 체포되며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 편지 내용을 다시 뒤집으며 금품을 줬다고 인정한 건데 오늘 재판에서 김 씨 측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기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만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 의원은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3번이나 번복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 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 혁신위원장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모진이 유감 표명을 권하는 여러 의견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내에선 이 대표가 비명계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면 대응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책임 회피란 비판이 나왔고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리더십의 큰 결함과 그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무한 결과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전 함장에 대한 막말 논란이 불거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함장님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다시 업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옵니다. 두 손엔 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구속된 지 약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업무 복귀 바로 하실 건가요? 자, 앞에 유족 계시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는 길에 누웠고 경찰이 끌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오늘 오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를 유지하고 보증금을 내는 조건 등을 걸었습니다. 박 구청장이 현직에 돌아올 경우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 증인 대부분이 구청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밑에 부하 직원들을 회유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보낸 유가족들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보석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연쇄 살인범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죄책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지나치게 태연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조사 과정과 유치장에서도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20개 문항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우리나라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정유정은 28점대가 나왔습니다. 27점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넘어섰습니다. 강호순은 2005년 처가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 뒤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 살해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범행 직후 붙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유정은 실제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벼웠는데 수치로도 확인된 겁니다.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아도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감형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자꾸 진술 변화될 거 하니까
은행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은 구속 기한인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공교롭게 현 정부 들어서 침범 횟수가 늘고 있는데 그러자 국방부가 공식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면서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과 러시아의 유감 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이 그동안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항의를 표시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처럼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지만 진입할 땐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후 매년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는 5월과 11월로 횟수가 늘더니 7개월 만에 또 발생한 겁니다. 한미일 구도가 갈수록 강화되자 이에 맞서 중러의 무력 시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으로 예민한 구역을 일부러 시위하듯 지나갔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 투표에서 한국은 참석한 192개국 중 18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아 선출이 확정됐습니다. Algeria, Guya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erra Leone, and Slovenia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각 지역별로 총 5개국을 뽑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였습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앞으로 한국은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표결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됐다며 북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댐이 파괴됐는데 누가 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 모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유엔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직후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 terrorist act against Ukrainian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aims at causing as many civilian casualties. И по сути может быть отнесена к разряду во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или терактов. 양측의 이해득실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댐 파괴로 대반격을 준비했던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군 진입로가 막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크림반도의 물 공급이 어려워지는 등 적잖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과거 러시아가 댐 공격을 무기로 삼아왔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측 소행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속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수천 명은 필사의 탈출을 이어갔습니다. 매설됐던 지뢰가 흩어지고 물이 부족해지거나 토양이 오염되는 등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폭발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벌인 일로 보인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0억 원대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내놓지 못하겠다면서 법적 절차까지 밟았지만
JTBC 보도 이후 2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로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의 비상장 주식 209억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백지 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부위원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지난달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노조는 보도 직후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해충돌 정책기 김소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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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 부위원장은 백기를 들고 백지 신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백지 신탁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어제 JTBC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준다며 매달 쌍방울로부터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갔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보도 뒤에 관계없는 일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넣지 말라고 입장을 밝혀온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보도가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가 주도한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행사에는 중국 쌍방울 공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측은 관련 비용을 쌍방울이 내왔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쌍방울 훈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설립했고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행사였습니다. 방문단엔 김성태 쌍방울 당시 회장과 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식사와 숙박비는 모두 쌍방울이 부담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중국 돈으로 6만 7천 위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 돈으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듬해 3월 이 단체 행사를 위해 다시 3박 4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은 이 즈음 이 전 대표가 쌍방울 공장을 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전 대표를 수행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해찬 저기를 몇 박, 제가 알기로는 한 4일인가 이렇게 모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쌍방울 박모 부회장과 다른 임원이 이동과 식사, 숙박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던 시절인데 쌍방울 내부에선 어르신으로 부르며 예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해 11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아태 평화교류협회 주최 행사에 참석합니다. 역시 쌍방울이 비용을 대고 후원했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안부서 아태 평화교류협회 회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즈음 쌍방울은 여러 대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쌍방울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했고 검찰도 관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돈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현금 수입이 많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 의문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JTBC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였고 총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부인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화영 씨한테 확인될 때 현금 수입은 있어요. 소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죠. 그게 상당히 좀 거액이긴 하고. 검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는 부인했지만 정작 보유한 돈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월 3천씩 2년 갔으면 사실 7억이거든요.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금원들이. 액수도 적어도 수억 원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는 여의도 한 건물에 사무실 4개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각각 사무실 하나를 업무용으로, 다른 하나를 임시 주거용으로 썼습니다.
아시는 3천에 그중에 270가족. 검찰은 월세와 운영비 등을 누가 냈고 어디서 나왔는지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런 광고는 어떨까요? 불평등을 꿈꾸는 당신. 정말 꽤 비싼 주상복합 분양 광고인데 논란입니다. 나중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의심도 삽니다. 어쨌든 광고대로라면 불평등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건가요? 원석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곳은 원래 호텔이 있던 서울 반포동의 9,000제곱미터 규모 부지입니다. 4년 뒤 분양가가 최대 400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사가 내건 분양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 표현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주민들이나 이 국민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맞춰 놓겠다는지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이 그런 걸 하겠다는 거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입주할 수 있다라는 로얄 마케팅을 시급한 것 같은데 도는 서민들은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시행사는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홍보 효과를 노린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좀 일종의 스노비즘을 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자극을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공정하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죠. 꽤 비싼 고급차가 그저 그런 내 차를 받았는데 책임을 몇 대 몇으로 하다 보니 상대방 비싼 차값 때문에 내 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고를 낸 차의 보험료만 올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하던 아반떼와 불법 좌회전한 포르쉐가 부딪힐 경우 포르쉐의 과실은 90%, 아반떼는 10%입니다. 이때 포르쉐의 수리비가 1억 원, 아반떼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반떼 차주는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버립니다. 벤츠나 이런 차 옆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 그러면 붙어봐야 손해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제일 불안해요. 우리. 다음 달부턴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고급차만 보험료가 오르고 사고당한 차는 오르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지하게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운전자들은 고급차와 사고 났을 때 바뀌어야 할 관행이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반과실로 처리하는 보험사에 좀 잘못된 관행이 있긴 있어요. 7대3으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둘 다 보험료 할증이 돼버려요. 훨씬 이득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쌍방과실로 처리해 고급차 수리비의 10에서 20%를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이상한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숙사 여성 전용 주차장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아니면 남자 직원이 더 많으니 없애야 하는지 하는 투표입니다. 남녀 비율이 다르다 보니 투표에 가중치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기숙사입니다. 입구에 각 주차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5개 주차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모두 3개 층인데 한 개 층의 80%가량은 여성 전용입니다. 이를 두고 남 직원 사이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실내 주차하는 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숙사 여자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 구역을 굳이 갖는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반면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핵심이지 여성 전용이 문제가 아니란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주차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측은 주차장에 으슥한 곳들이 있어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직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성 전용을 없앨지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다만 투표를 남녀 직원 비율에 맞춰 남성 1명은 0.4표, 여성 1명은 1표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남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남직원 사이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해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퀴어 축제, 올해는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서 열립니다. 7월 1일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 2가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하고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우선권을 주자 을지로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년에 딱 하루 성소수자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 코로나로 쉬었던 때를 빼고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 모여 웃음으로 혐오에 맞섰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살고 있다. 진짜 그때부터는 또 투사가 되더라고. 올해도 7월 1일 축제를 하지만 서울광장에 설 수는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같은 날 광장을 쓰겠다고 한 기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신 을지로 2가 일대에서 모입니다. 종강역, 서울광장 등을 거쳐 4km 구간을 왕복하는 행진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곳에서 우리를 드러내겠다는 것. 주최 측은 5만 명 이상 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근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오는 17일 예정된 대구 퀴어 축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동성로에서 열기로 했는데 반대 단체들은 축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얼룩말 세롯대도 그랬고 관람객 눈높이에만 맞춰진 동물원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콘크리트 우리가 아닌 흙에서 동물들이 살고 또 동물 쇼도 없는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동물원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많은 특별한 동물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관람객이 돼서 뭐가 없고 뭐가 다른지 둘러보겠습니다. 인기 동물인 코끼리도 기린도 이곳엔 없습니다. 대신 가까스로 구조된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동물이 모여 있습니다. 도소리. 저 친구는 이제 충남에서 온 친구예요. 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군밤이요. 강원도 철원에서 구조된 멸종위기종 1급 사냥은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부리를 가진 독수리 하나는 6년 전 동물원에 왔습니다. 아사 직전에 발견된 친구거든요. 이곳에선 관람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동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물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엔 CT를 찍는 기계와 초음파를 촬영하는 장비가 있어서 혹시나 동물이 이물질을 삼키진 않았는지, 조직은 건강한지를 살펴봅니다. 동물들은 숨고 싶을 때 숨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습니다. 이곳에 붉은 여우 4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여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는 여우가 땅굴을 파려고 땅을 파놓은 흔적이 있긴 합니다. 여우가 있는 것 같긴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쪽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여우 1마리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좁은 케이지에 숨을 곳이 없게 만들어놨었죠. 이렇다 보니 동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평범한 동물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과거의 동물원에서 가두고 키우는 형태? 그렇죠. 목욕탕. 변화는 곰 3마리에서 시작됐습니다. 2018년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 가슴곰들이 오면서 비좁았던 우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원에서 온 수달 가족도 이제 넓은 연못에서 수영을 합니다. 이곳엔 흔한 동물쇼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과 소통하는 훈련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방금 호로라기 소리 들으셨어요? 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신호를 주고 그리고 네가 하는 행위가 받아들여졌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어른도 달라진 동물원 풍경이 반갑습니다. 갇혀있다, 동물들 좀 불쌍하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은 흙으로 바뀌었고 좁은 우리 안에 살던 동물들은 숲으로 나와 뛰놀게 됐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차에 내려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가 멈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갓길로 달려보지만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갈래길에서 머뭇거리는 경찰에게 한 시민이 길을 터줍니다. 손짓으로 도망친 길도 알려줍니다. 잠시 후 경찰이 차를 막아서고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이곳에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서울시의회 4급 간부가 4년 넘게 임기제 직원들을 성희롱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었는데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못할까 서로 쉬쉬해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전문위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에 지난달 1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분리조치를 원해가지고 저기 피해자가 대기 발령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보름간 조사에서 신고자 외에 4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임기제 직원들이었습니다. 각계전투로 가서 조사를 받아서 사실 저는 나중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피해 사실이 있어, 저런 피해자 이런 얘기 전혀 공유 안 했거든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건의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됐습니다. 외모 평가부터 남자친구랑 동거하느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전체가 간 연수에서 여직원에게 방을 바꾸자고 하며 채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막말도 했습니다. 팔 안쪽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여직원들을 남자 시의원들 옆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남자 의원들을 살살 녹이는 재주로 이렇게 승진까지 하고 저런 걸 보고 배워야 돼. 결국 지난 1일 직위 해제된 전문위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서울시는 2주 안에 징계 수준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기울어 주민 수천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로 봉쇄됐는데 갑자기 잘 곳을 잃은 주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아파트 정원이 갈라졌습니다. 아파트를 지탱하던 땅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도로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아파트 외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중국 텐진시의 2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집안 침하가 시작된 건 지난 1일. 주민 3,800여 명이 한밤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물건을 꺼내오려고 밧줄까지 이용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황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대기해달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지열 발전을 위해 인근 지하에 구멍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집안이 꺼진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시도 또 미국도 아니고 콕 집어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뭘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액션과 함께 새 로봇 군단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Optimus, we must trust each other to protect the home we all share. 12년째 이어진 영화는 시리즈의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두 영화 모두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습니다. 다음 달 톰 크루즈의 신작 역시 하루 일찍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건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팬데믹의 타격도 컸지만 지난해 세계 6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리뷰를 공유하는 관객의 특성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가 다른 데서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지난 연말 아바타 속편의 뚜껑을 한국에서 연 흥행의 제왕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Korea was very important country for us on the first film. The first film was really accepted by Korean audiences, and so we hope that we have still a lot of fans here. 우리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점도 할리우드가 한국을 먼저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푸른 대관령 초원에는 축사를 벗어난 한우 암소들이 뛰놉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소들의 모습 모바일 디슈로 만나보시죠. 사료비가 절감이 되고 사료를 급여한 데 드는 노동력이 크게 절감이 됩니다. 오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 규모는 가장 크지만 민주노총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찾아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절교를 선언한 거죠. 경사노위는 유감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지만 그러면 과연 그동안 친구는 대화를 했었나? 대통령은 늘 강경대응만 강조했고 장관도 국정과제 완수만 외쳤습니다.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대화가 가능할지. 지금 보기는 참 어색하지만 대선을 준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대 노조에 대한 반감도 보였고 대신 노동계의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식 노동개혁 방향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화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디테일이 없는 선언은 늘 공허합니다. 하나 더,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양극화에 다른 한쪽을 만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고도 출장 정지는 면했습니다. WBC 기간 술을 마신 세 선수 얘기입니다.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이 오늘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서 토대로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먼저 선수단 관리가 미흡했다 사과했습니다. 소집 기간 중 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들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술을 마신 김광현에겐 제재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2명에겐 제재금 3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유흥주점 관리자의 증언을 토대로 음주 시점과 장소를 파악했는데 경기 전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종업원도 동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세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가랑이 사이로 반격한 공에 당하긴 했지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타이브레이크마다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조코비치는 3대1 승리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상대 제2의 흑신 알카라스입니다. 남자 단식 최다 우승자와 세계 랭킹 1위의 만남. 준결승이 사실상 결승이 돼버렸습니다. 알카라스는 최고를 넘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며 뜨거운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Como he dicho antes, tenía un sueño en la cabeza, firma para Madrid y quería terminar en Madrid. Pero la vida a veces hay otra oportunidad. 호날두에 이어 발롱도르 수상자 벤제마도 결국 사우디로 갑니다. 14시즌을 뛴 레알 마드리드지만 송별회는 고작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알 이티하드와 연봉 2,800억 원의 3년 계약을 했는데 옛 동료 호날두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행이 두 선수가 끝이 아닐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인권 탄압국 이미지를 없애려는 스포츠워싱 아니냐는 비판이 크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치긴 어렵단 이유 때문이죠. 기상센터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햇볕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농도 오존은 기온이 25도 이상, 상대 습도는 75% 이하, 그리고 바람이 약하고 햇볕이 강할 때 발생합니다. 내일도 경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의 대기질을 개선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계속 내뿜으면 21세기 후반부터는 연간 고농도 오존 발생일이 지금보다 한 달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서 호흡기 질환과 천식을 일으키고 또 식물의 조직을 파괴해 곡물의 수확량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오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늘려야 되고요. 또 고농도 오존 발생 시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스프레이나 유성 페인트 사용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오후에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수도권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최고 5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또 전라도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수도권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그 밖의 전국은 강릉 32도, 전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에 시작된 비는 모레 금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엔 오후 한때 각각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어젯밤 9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3호 태풍 구초리 발생했습니다. 금요일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은 낮지만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태풍 진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